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 홍원기입니다. 시민들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 시정에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시장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지방자치제, 지방분권 시대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OBS 초대석 오늘은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을 만들기 위해 쓰는 분이죠. 정장선 평택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대한택견연맹 중앙회장,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장, 민주당 사무총장, 16, 17, 18대 국회의원을 거쳐 민선 7기 평택시장에 당선된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을 국제평화의 도시,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수도권 남부의 교통, 물류, 경제의 유충지이자 황해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 평택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선 7기 100대 공약과 시정 로드맵을 살펴보고 평택시가 가장 시급히 풀어나가야 할 현안과 과제에 대해 들어본다. 삼성반도체 평택단지 가동과 2단계 투자가 가져올 향후 기대 효과를 예상해보고 성균관대의 유치 백지화로 어려움을 겪는 브레인시티,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살펴본다.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의 미래에 대해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들어본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OBS에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예전에도 몇 번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러 번 왔었습니다. 예, 민선 7기 출범한 지 벌써 넉 달이 지났습니다. 네. 100일이 훌쩍 지났는데 정신없이 보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공무원 그 조회라고 하나요? 네. 이럴 때, 그러니까는 굉장히 짧기도 하고 굉장히 길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루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예. 그래서 굉장히 짧다는 편이고 또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엄청 길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간 짧기도 하고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사회가 역동적으로 빨리 변하는 만큼 예. 이제 공직사회도 거의 맞춰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또 현안 파악하시느라 또 여러 시간 쓰셨을 텐데 민선 7기 출범하면서 공약 사업 또 시정 운영에 대한 로드맵 몇 달 동안 기초를 좀 뼈대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시간 보내셨고 가장 강조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저희들이 이제 공약을 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단체장들 그다음에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정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어쨌든 수행하는 것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같이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과연 할 수 있는지, 네. 그다음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많은 것들을 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또 그리고 지금까지 또 해오던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마무리 지을 것인지 전임 시장이 또 하던 것들도 있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이 시장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 또 민원들이 워낙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장이 네. 바뀌었으니까는 예. 뭐 설명을 하고 싶다, 네. 또 얘기하고 싶다 이런 것도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4개월이지만 굉장히 좀 길었던 시간인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임 시장이 이제 지금 현재 야당 출신 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바뀌면서 또 평택시도 여러 현안들도 그렇고 이 사업들도 이것이 과연 유지가 될 것이냐 재검토 또는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렇게 크게 전부 다 재검토하고 이런 사항들은 아닌데 네. 이제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느 면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네. 뭐 단체장도 이제 선거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선거를 의식해서 좀 무리하게 추진된 부분도 네. 있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전임 시장이 하던 거지만은 중요한 사업들도 예, 필요한 예. 사업들은 계속 이어가겠다. 네. 그렇게 하고 하나씩 들여다봤지만은 그 중에는 뭐 저희들이 계속 많은 부분들은 같이 또 이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예. 또 무리하게 추진돼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도 또 조정도 해야 되고 네. 하는 것들이 있죠. 정장선 시장님 하면 사실은 정장선 의원으로 기억하는 음. 시청자 여러분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3선 의원 지내셨어요. 16대, 17대, 18대. 네네. 그런데 다시 국회로 돌아가실 법한데 지방자치장 선택하신 또 이거에 도전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도 시장 이게 익숙치 않아요. 아직도. 네, 네. 지금도 이렇게 누가 저보고 의원 그러면 누가 이제 다른 사람을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옆에. 네, 네. 그 의원 부르면 난가 이렇게 생각하고 돌릴 네, 때가 있어요, 예, 지금도. 아직도 이제 시장 용어가 네. 익숙치 않아서. 제가 이제 시장을 출마하게 된 것은 좀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결정했다고 볼 수 있고요. 국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 정말요? 예, 예. 어쨌든- 너무 단호하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국회의원을 3번 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그 3번 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후회도 없습니다. 네.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또 평택으로서도 그렇고 또 국가적으로도 열심히 했지만은 이제 국회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 20대 국회 때 제가 당의 총선기획단장하고 사무총장 맡아서 네, 일을 네. 했었습니다. 국회의원 아닌 자격으로 제가 거의 한 9개월 동안을 매일 국회를 출퇴근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회의도 하고 또 많은 국회의원들 만나고 또 같이 회의도 하고 하면서도 제가 한 번도 국회를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를 않았어요. 단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어쨌든 국회를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네. 그 3번의 국회의원을 전 미련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대신 좀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래서 정치를 이제 완전히 떠날 것인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하다가 이제 평택이 잘 아시겠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어왔고 또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제가 국회의원 때 이제 미군 이전 사업을 그때 네. 제가 그 법을 만들고, 그러니까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평택이 워낙 수도권이다 보니까 모든 제약은 다 받고 또 거기가 경기 남부다 보니까 혜택은 거의 없는 도시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규제를 풀고 또 삼성전자 같은 거 오게 만들기 위해서 산업단지도 받고 또 대규모 무슨 신도시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때 기초를 만드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평택이 또 변화를 앞으로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중앙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전환기에 이것을 잘 마무리해서 좋은 도시로 가는 것을 역할하는 네.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그런 권유도 많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 제 생각은 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평택 을 지역구 의원이셨죠? 예. 네네. 지역구 국회의원이랑 시장. 네. 이게 무게감이나 역할이나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다르다고 초반이지만 느끼십니까? 네, 성격이 많이 틀리니까요. 네. 어쨌든 지금 시장은 하여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변해요. 저희 아내도 변한 게 네. 전에는 지나가면서 조금 간판 이렇게 좀 안 좋다라든가 무슨 도시에 좀 쓰레기가 있다라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국회의원 네. 때는. 예. 근데 지금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 육교회 하나 좀 보기 싫어도 저게 보이고 그만큼 세세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미래에 대한 전략까지 두루두루 다 봐야 되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어쨌든 국회의원은 이제 그런 것도 지역구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또 중앙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입법기관과 또 집행을 하는 입장은 틀리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신중해야 되고 예. 결정 하나 신중해야 되고 네. 여긴 결정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의원은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고 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네. 조언을 하거나 네. 아니면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약간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네. 하는 역할이라면 시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 있고 본인이 하나 결제하는 거 사인 하나가 나중에 큰 영향을 줄 수 네.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사실 16, 17, 18대 의원 지내셨습니다만 그때랑 또 분위기가 많이 현재 달라졌습니다. 정치 환경도 그렇고요. 국회요? 아니요, 그것도 그렇고요. 예. 시민들의 분위기나 예. 국민들의 정치를 접하는
특히 요즘 소통의 방점이 찍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유 의원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습니다. 옛날에 말씀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또 더 많은 분들이 게다가 시장님이니까 네. 직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자 원하실 것 같아요. 네. 시민들의 목소리 선거운동 기간 그리고 당선되시고 나서 들어보니까 어떤 종류의 이야기들이 가장 많았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뭐 워낙 많아요. 지금 이제 상가집에 같은 데 가거나 네. 어디 공공장소에 가면은 전에는 그냥 뭐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어디 가든지 많은 분들이 와서 저한테 흔히 말해서 우리 동네 옆에 쓰레기 치워달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뭐 도로 문제까지 여러 가지 많지만 어딜 가든지 저한테 오셔서 말씀들 하세요.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불편하다. 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들 자체가 성격이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단체장에 대한 이런 기대도 굉장히 크고 원하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을 하는 기간 동안은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또 기대도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득표율이 61.8%셨단 말이죠. 네. 지난 지역구 과거로 돌아가서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이 한 30-40%대로 당선되셨는데 물론 그때랑 좀 상황은 달랐지만 이렇게 많은 표를 주신 이유, 압승하신 이유가 뭐라고 분석을 하셨는지요? 이번에 뭐 선거가 이제 1대1 선거 구도였고요. 그다음에 또 어쨌든 이번에 민주당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것보다는 뭐 민주당 바람이 이번에 많이 불어서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구도 자체가 1대1 구도였었다는 것도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전에는 제 평택이 이제 그 보수라고 할까요? 이런 좀 강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전에는 그 보수당 쪽이 한 분 나오면은 우리는 진보 쪽이 좀 꼭 두 명씩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제가 나온 당하고 그다음에 가령 무슨 뭐 민노당이라든가 이렇게 꼭 나와서 표가 좀 갈렸죠. 어려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표가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우신데 이번에는 저희 뭐 진보라고 할까요? 저희 어쨌든 진보 진영에서 저희가 혼자 나가게 되고 그래서 1대1 구도가 된 데다가 이번에 민주당 바람이 워낙 거세게 불어서 그 덕을 많이 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도 과거에 국회의원 정장선이 괜찮게 했다 잘했다 이런 기억이 많이 또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평택이 이제 변화가 많이 되고 있고 개발도 워낙 많이 되는 곳이니까는 또 저희가 이제 여당이 됐기 때문에 그 여당에 대한 기대도 있지 않았을까. 힘을 더 실어주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뭐 중앙에 예산을 한 푼이라도 갖고 오지 않겠나? 뭐 이런 기대도 있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평택의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평택 가장 시급한 일이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이 미군 이전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는 거의 이제 도농 복합 도시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규제는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발에 대해서는 거의 할 수 없었던. 그래서 그 인구가 한 30만 초반에 거의 정체가 계속되어 왔었어요. 지금 한 49만 정도. 내년 저희가 5월 달쯤에 이제 50만 될 거로 봐서 축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랫동안 기다려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 규제는 다 받고 평택만 딱 건너뛰면 충청도입니다. 바로 옆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특혜를 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체된 도시였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미군 이전하면서 이제 변화가 시작됐는데,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빠른 변화가 오고 또 평택은 다른 도시하고 틀려서 3개 시군이 옛날에 하나가 됐다 분리됐다 다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전히 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도시가 급격하게 이제 뭐 산업화도 되고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이런 데에 따른 많은 뭐 민원이라든가 좀 어수선함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지역 간의 갈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제 변화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산업구조 같은 경우도 뭔가 새로운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산업단지가 한 20개가 가까이 있어요. 그냥 막 기업들이 오고 막 이런 형태였거든요. 삼성이 내려오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산업구조도 좀 고도화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산단이 너무 많으니까는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워낙 많이 발생해요. 환경, 교통 이런 민원들이 워낙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산업구조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도 느끼고 있고
또 이제 평택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평택항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동안 급속하게 이제 외형적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그 배후 부지라든가 이런데 보고 즐길 곳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항만 덩그러니 항만 있으니까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 인근 충청도라거나 서울로 다 가게 돼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시민들께서는 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트럭만 매일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많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공해 유발이 발생하고 그러니까는 항만에 대해서 이제 피로감도 생기기 시작하고 또 대규모 미군이 내려왔지만 이런데 그 젊은 문화라든가 이런 볼거리도 없고 하니까는 그 미군들도 다 외주로 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좀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산업 구조도 고도화해야 되겠고 그 관광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미군 부대 앞도 어쨌든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이 다문화 공간 좀 이런 공간으로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여기를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태원 같이. 평택항도 와서 보고 즐길 곳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친숙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지금까지 항만은 뭐냐면 철책성만 있고 그냥 트럭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게 항만의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느낀 거는. 근데 이런 항만은 제가 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가서 즐기고 보고 또 친숙한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환경 문제가 자꾸 생기고 나니까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평택은 국제도시로 가야 되는데 국제도시로서의 기본은 거의 많이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분주하기만 하고 그래서 이런 국제도시로 가는 산업구조 고도화 문제라든가 서비스 관광산업을 대폭 확대한다든가 새로운 문화를 만든다든가 그리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시더라도 정말 괜찮은 도시다. 이런 기초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거기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항구는 뭐 음악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현되기 아주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특화돼서 평택의 큰 그림의 미래가 그려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래도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가 너무 지금 어려운데 경제 성장을 전망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취업난 또 자영업자들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 경제 살리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다른 도시하고 뭐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가 워낙 많고 또 그리고 뭐 삼성이나 LG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오히려 사람이 부족한 그런 도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얼마나 좋은 일자리, 원하는 일자리가 있느냐의 문제지 우리 기업들을 만나보면 계속 일자리가 부족해서 좀 많이 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요구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비스 관광 산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걸 대대적으로 확충해서 좀 젊은이들이 오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들이 성대가 오는 것이 이번에 이제 안 하겠다고 포기는 했지만은 저희들이 평택의 여건에 맞는 좀 첨단 그런 산업지를 만들 필요도 있고 또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을 서두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관광 이런 산업들을 확충해서 좀 젊은이들이 오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교육 여건 때문에 이사를 오질 않고 있습니다. 평택에 지금 삼성 이런도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정주 여건 개선 같은 것도 필요해서 어쨌든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도시로 젊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다 연계성이 있습니다. 교육이나 문화 이런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서두르지 않고 좀 기반을 닦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정착해서 일을 하려면 교육도 신경 써야 되고 교통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은 환경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뭐 산업단지 하나 있다고 해서 젊은이들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인근에 뭐 다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다 출퇴근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춰주지 않으면 요새는 오질 않기 때문에 또 오더라도 또 실망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제일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반도체 평택단지가 지난해 7월에 본격 가동이 됐습니다. 이제 추가로 2단계 투자도 결정이 됐는데 여기서 기대되는 기대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님? 저희들도 뭐 궁극적으로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이제 1공장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민들이 기대도 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공장이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쯤 완공이 됩니다. 네. 상공장은 계획은 있지만 아직은 뭐 이 공장이 완성돼서 가동돼야 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에서 지금 저희 평택에 지금 120만 평 그 산업단지 부지를 갖고 있고요. 120만 평이면 다른 화성이나 수원에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는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70조 가까이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들이 다 완성되면 한 3만 명 정도 고용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 또 저희들이 기대하는 세금도 좀 많이 거치지 않을까 네. 이런 예.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뭐 세수라든가 고용적인 효과도 있지만 평택의 이미지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것도 굉장히 그렇죠. 크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중국을 다녀왔는데 그 연태시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삼성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실패해서 그게 지금도 제일 안타깝다.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프대요, 자기는.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평택의 삼성이 부럽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을 정도로 도시 브랜드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생산 유발 효과, 그다음에 고용 이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도시 이미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말 와서 보니까는 삼성이 있는 도시 정말 괜찮다. 네.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명감도 크게 많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균관대 아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유치가 이게 무산이 되면서 뭐 브레인시티 지역 주민은 감사를 청구하는 등 좀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브레인시티 사업 자체도 뭔가 좀 기반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의 시선도 네.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성균관대교가 오랫동안 브레인시티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가 네. 국현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결국은 삼성이 안 하겠다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네. 저희들은 지금 삼성이 워낙 그 대학교가 오기로 했다가 이제 학생들이 반대를 해서 그 부분은 좀 접은 건 오래됐고요. 네. 그래서 아마 대안으로 뭐 사이언스 파크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삼성 입장에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저 사업자 변경된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은 네. 요새 대학교들이 경쟁이 워낙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벌리기가 여력이 없다라는 네.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서 철수를 했는데 저희는 원래 삼성에 저희가 지원하기로 한 게 꽤 많습니다. 네. 그 도시 개발을 하면서 그 지역 브레인시티 지역 개발을 하면서 삼성이 지원하기로 굉장히 큰 액수를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중흥건설로부터 시작해서 한 6천억 가까이 되는 그것을 계속 유효하게 어떤 평택시가 어떤 계획을 하더라도 그것을 지원을 하겠다는 네. 것을 저희가 서면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역을 좀 하고 있는 중인데 평택 입장에서 어떤 여기 뭐 산업이도 됐든 아니면 연구기관이 됐든 오는 게 필요한지 네. 또 미래에 좋은지를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는 중이고 또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게 거의 이제 윤곽이 드러나면 직접 우리가 대회에 알려서 평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유치하도록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정도 한 6천억 정도 지원할 정도면은 저는 평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산업이 됐든 뭐 과학이 됐든 또 앞으로 미래 뭐 먹거리가 됐든 저는 충분히 오리라고 생각하고 관심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과거에 평택 항은 항만 덜렁 있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있었고 이종 배후단지 항만 개발 사업 설명회가 또 9월에 있었죠. 네네. 여기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요? 지금 평택항은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요. 네. 지금 수도권에 있어서 여기가 지금 충청도, 강원도까지 수도권까지 이게 커버하시는 예. 큰 그림을 그리시는 그 항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동안 양적 성장에 치우친 그런 한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리되는 물동량 TU도 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좀 정체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중국 갔을 때 연태시가 인구가 한 600만 됩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시장이 계속해서 평택하고 교류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저희하고 계속 뭔가를 같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종 배후단지를 하는 것도 지금 평택항이 항만으로서 물동량만 오가는 그런 기능에 머물렀다면은
이제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종 배우단지도 한 55만 평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매립을 좀 하고 있는 곳인데 그것도 전체 매립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55만 평을 1단계로 저희들이 거기다 이제 뭐 주거 상업뿐만 아니라 뭐 공원, 오락 뭐 이런 여러 기능을 좀 담으려고 하고 있고 그 저희 목표는 한 21년쯤에는 착공을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쪽 이종 배우단지뿐만 아니라 그쪽에 그 배수 지역도 거기다 친환경 그 뭐 레저 공간도 많이 만들고 해서 그 제가 임기 중에 어쨌든 평택항이 이 물동량뿐만 아니라 그 이 사람들이 즐겨 올 수 있는 공간 또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데 기반을 확실히 만드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예, 평택은 평택호수도 있잖아요. 평택호 이것을 있습니다. 또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평택호 사업은 그 거기 관광지로 이제 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오랫동안 있었는데 한 30년 동안 계속 좀 사실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 원인은 이제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큰 규모를 잡았다. 우리 평택의 현실에 비해서 또 경제 여건에 비해서 너무 큰 규모를 잡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게 안 되고 결국 해제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금 전임시장 때 21만 평을 축소해서 하는 개발 계획을 좀 만들고 좀 해서 좀 저희들이 계속 제가 이어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공간은 저는 이 대규모 큰 사업보다는 시민들이 원하는 그 좀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무슨 뭐 동양 최대니 뭐 우리나라 국내 최대 이런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하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서 그 거기가 좀 또 그 팽성에 있는 그 미군 기지 험프리 세계 최대 미군 기지라고 하는 그 미군 기지가 다리만 하나만 건너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미군들도 좀 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정부 그 타당성 심사가 이달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통과되기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하고 있습니다. 예, 하긴 평택 시민들이 친근하게 오고 또 사랑하는 공간이어야 또 외부 관광객도 올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시민들을 많이 만나 보면 이렇게 무슨 큰 그 무슨 뭐 오락이나 이런 기능이 담긴 것보다도 요새는 그 이 가족 단위 좀 이렇게 즐길 공간을 더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가족 단위 가서 그냥 피크닉 개념이죠. 가족들이 가서 그냥 같이 음식도 같이 먹고 또 가까운 사람들 가고 그래서 쉬기도 하고 이런 공간을 더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공간들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 개념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캠프 험프리스 뭐 세계 최대 미군 기지입니다. 공군 이작전 공군 작전사령부랑 뭐 해군 이함대도 있고 여기도 사실 최근에 약간 국제적인 안보 정세,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 바뀌면서 안보와 평화가 이제 하나로 묶이는 것 같아요. 최대 기지가 끼고 있는 만큼 세계 평화의 안보에 또 상징이 될 수 있는 평화공원 이걸 같이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일 것 같거든요. 평택에는 이제 세계 최대가 2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이제 상공장까지 완성되면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 기지가 되고 또 우리 험프리는 해외 최대 미군 기지가 험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최대가 지금 평택에 2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이고 하나는 안보입니다. 그래서 평택은 무슨 전쟁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평화를 담보하는 곳이다. 여기 오산 공군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평택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를 정부에서 건의를 좀 정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택 오산 공군기지로 바꿔달라. 이 오산 공군기지라는 게 이름을 미군들이 바꾸는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모든 그 기관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시민들은 이거를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공군기지인데 그러니까 소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해도 많고. 그러니까 피해는 다 당하는데 이름은 오산으로 돼 있어서 마치 오산 시민들이 피해 본 것처럼 돼 있다. 이렇게 해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산은 또 오산대로 또 불만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군이 반대하면은 이걸 갖다가 국내만이라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로 쓰게 하자라고 저희가 정부에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미 공군기지가 있고 우리나라 공군작전사령부가 있고 또 우리 이함대 사령부, 연평해전 같은 걸 전부 다 수행하려고 하는 그 이함대 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험프리가 있고 그래서 여기가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육해 공군이 전부 한 곳에 결집되어 있는 유일한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평화를 담보하는 곳이다. 평택이 없으면 대한민국에 평화가 없다. 네. 또 동북아에도 평화가 없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평택을 와서 이 평화공원 같은 걸 와서 보면서 여기가 어떤 곳인지를 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화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55만 평 내에 저희들이 한 10만 평 정도를 그 평화공원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저희 평택에 그 유엔군 사령부가 지금 평택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참전국 그 메모리얼 파크 같은 것도 하나 지금 네. 조성하고 제가 이함대 사령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장관 국방부 장관하고도 상의하려고 하는데 그 정부하고도요. 그래서 그 평택에는 이함대 사령부의 그 천안함과 그 참수리호 그때 총격 사건이 있었던 다 거기 있는데 좀 접근이 어려워요 시민들이.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그 평화공원으로 옮겨서 좀 시민들이 쉽게 와서 그거를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이함대 사령관님한테도 그 의견을 얘기했더니 동의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평화공원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유엔군 참전에 대한 인식들 그다음에 그런 천안함 같은 걸 보면서 평화에 대한 우리가 다시 한번 소중함을 깨우는 그런 것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사실 동두천, 용산, 의정부 여기에는 많은 미군들이 이 미군 부대들이 팽성읍이죠. 캠프 험프리스로 올 예정이고 오고 있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평택 입장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네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파급 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좀 장기적인 그런 대책도 있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평택의 미군 이전 결정은 평택 운명을 바꿨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2003년에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현장에 국회의원으로 정말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위도 많았고 또 저희 지역구만 그때 한 2천만 평 가까이 수용이 됐었습니다. 험프리뿐만 아니라 뭐 국제 신도시, 뭐 경제자유구역해서 평택의 역사가 바뀌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최대로 잘 활용해서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드린 뭐 삼성전자나 이런 대규모 산업 도시 만드는 것도 미군 이전의 하나의 후속 조치로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미군이 내려와 있는 평택에서 미군들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안보의 한 축이라고 생각을 저희들이 네. 합니다. 단순히 미군 부대가 와 있고 미군들이 뭐 앞에 나와서 그 상권에 도움을 준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건 아주 예전 구시대적인 발상이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들이 미군하고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외교관이라는 생각도 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한미 동맹에도 근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미군들이 대한민국 어떤 나라인지 인식하게 되는 또 왔다 가지 않습니까? 대개 1년이나 2년 있다 가게 되는데 떠날 때 평택을 보고 대한민국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보의 이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민간 외교관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한미동맹 한 축으로서 저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충분히 역할을 하려고 해서 한미 친선이라든가 이런 좀 준비도 많이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교류도 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 사명감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 최대 규모의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계획도 있습니다. 네. 예, 이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설계 이제 공모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뭐 2021년쯤 완공하려고 하는데 이제 평택이 문화적 여건이 좀 취약한 그렇죠. 도시입니다. 네. 그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3개 시군으로 좀 이렇게 갈라져 있다 통합이 돼서 문화적 여건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꼭 네. 뭘 만들어도 세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10만 도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평택이 인구가 지금 한 50만 가까이 돼도 이 평택이나 송탄이나 이렇게 가보면
그냥 도시 규모나 형태가 한 15만 도시 형태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센터를 만들어서 고덕에다가 이 통합하는 기능을 만들자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고덕 신도시를 만들게 네,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문화 기반 확충을 해서 그 예술의 전당도 이번에 한 1,200석 규모 근 뭐 한 900억 정도인데 제가 볼 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000억 가까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박물관, 뭐 도서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충시켜서 문화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게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예, 많은 또 시민들의 기대가 네. 또 크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모산골 평화공원 이게 민간이냐 공공이냐 첨예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민간 개발에서 부지의 100%를 이제 공원화하라는 네.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결정이 된 이유는 뭘까요? 그 평택은 공원 같은 게 워낙 네. 적습니다. 그 평택이 이 산림 비율이 17%밖에 안 돼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제천시장을 만났더니 제천은 거의 한 70% 가까이가 네. 산악 지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예. 이 산림 지역이 한 17%밖에 안 되는 평지 지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원이라든가 이 시민들의 휴식처가 굉장히 적고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그늘이 없는 거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숲도 없고. 네. 그래서 모산골 같은 데는 특히 이제 그 지역이 요새 아파트 숲으로 다 덮여가고 있습니다. 네. 그 집중되고 인구가 집중되고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그 공원을 어떻게든 공원으로 살리자. 원래 민간 사업으로 해서 그렇죠. 일부는 아파트를 짓고 그 하려고 했다가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이건 그냥 공원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한 1,400, 한 30억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430억 정도 가까이 투자가 됐는데 네. 앞으로 1,000억 정도를 재정으로 해서 투입해서 시민들이 좋은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평택에 좀 원래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네. 제 임기 중에 나무를 한 30만 그루 정도를 심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대적으로 좀 평지지만은 숲을 만들고 나무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어도 앞으로 이것이 10년, 20년 지났을 때 평택에 숲이 있고 또 그늘이 있고 또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30만 그루 정도 나무를 제 임기 중에 심으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전국의 지자체 대부분이 구도심,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불균형 네. 이거 해소거든요. 가장 네. 방점이 찍히는 것이 이 시장님께서는 평택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것을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지금 정부도 가장 고민이 그 부분이지 네. 않습니까? 원래 구도심이 많이 좀 붕괴되고 예. 있고 특히 수도권은 더 심각해서 특히 도시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는 곳은 더 그런 문제를 깊이 갖고 있기 때문에 평택도 당연히 예외 지역은 아닙니다. 네.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고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가 안고 있지만 평택은 특히 더 심각할 수도 네.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그 미군이 내려오는 그 팽성이나 그 신장동 지역을 젊은이들이 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그 안정리 같은 경우는 경기도 그 도시재생 그 사업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예산 지원도 받게 됩니다만 저희 평택에 한 7군데 정도 선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군데 그 미군 무대 앞 2군데 하고 그다음에 평택역 앞이라든가 이런 곳을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데 저희 특징에 맞게 지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도심을 개발할 때 저는 골목을 살리자라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 저희들은 그 평택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또 독특한 평택만이 갖고 있는 것을 살려가면서 하자. 그래서 지금 뉴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1차적으로 지금 2군데 지금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고 또 평택역 앞 그다음에 뭐 서정리 이런 곳도 계속 확대시켜 나와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평택도 교통 문제가 좀 있는데 네. 국도 1호, 지방도 317호 이런 주요 간선도로가 각종 개발 사업들이 착공하면서 상습 정체 구간이 좀 심해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좀 해결이 돼야 되고 이래서 동부 고속화도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 때문에 요새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뭐 공약 얘기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그 동부고속도로는 원래 이제 고덕 신도시의 그 교통망을
그 해결하기 위한 광역 교통망 일환으로 좀 계획되어 네. 있습니다. 원래 그걸 LH가 그걸 전부 다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 LH가 전에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를 통합하면서 예. 재정이 굉장히 심하게 악화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LH가 이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시하고 협약한 게 그 토지 보상은 LH가 맡고 그다음에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이제 민간 제한으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그때 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도로를 넘으면 문제가 생기듯이 이제 마을 앞길을 지나가게 되고 또 도심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지중화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저도 충분히 일부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저도 그걸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이렇게 시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는 이게 총 사업비 20%가 늘어나면은 원점에서 정부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사업성 자체가 떨어지는군요. 예. 정부 심의를 다시 받아야 돼요. 원점에서. 예. 지금 그 동부고속도로는 그 예타 받을 때 예비 타당성 심사 받을 때도 1.05로 간신히 통과된. 비시값이요? 예, 네. 간신히 통과가 네.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대폭 이게 지중화를 하게 되면은 전체 지중화는 불가능하고요. 네, 그거는 네. 뭐 시민들이 이용할 수도 없고 또 한 1조 정도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땅을 그것도 파니까 불가능하고. 훨씬 더 돈이 많이 들겠죠. 네. 네. 근데 이제 가장 두 군데 지역을 지중화를 해달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했을 경우 이제 실무자들 의견은 그게 한 2천억 정도 사업비가 늘어나서 지금 총 사업비가 한 2,400억 가까이 됩니다. 근데 한 2천억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정부 심의를 원점부터 다시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는 예타를 통과된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 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그냥 한없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평택이 교통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할 경우 굉장히 모험이 커진다라는 의견을 계속 주고 있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걸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좀 원점에서 다른 걸 다 시작해서 백지화될 가능성도 높고 또 사업이 요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늦어질지도 알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이걸 백지화로 갈 수도 있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좀 그 지역 주민들께 죄송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이 상태로 워낙 결정한 대로 갈 수밖에 없는지 고민하다가 그냥 원한 대로 이렇게 가는 걸로 하되 총 사업비가 한 450억 정도 이내면은 재심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네. 한 450억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는 방식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주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하시는데 네. 예. 안성 스타필드 조성되면서 국도 38호선이 이게 또 정체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도 불만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스타필드가 들어오게 되는데 스타필드가 들어올 경우 이제 하남시 같은 경우도 네. 전 직접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제 토론회도 이렇게 직접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남 스타필드가 예.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럼 평택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거에서 토론회를 제가 가서 직접 봤었는데 후보 때 대개 상권이 인접한 한 3km에서 4km 인접한 자영업자들은 상당수가 한 50% 정도 많게는 매출이 줄어드는 그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영향을 준다 이런 것 하나하고 또 주변에 교통 문제가 워낙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 주변에 우회도로 만드는 거라든가 확장하는 문제를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교통 영향 평가가 통과되고 그래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성 시장님도 만나서 이 문제는 평택 안성이 가도 공동의 문제다. 자영업자가 이렇게 붕괴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교통 문제가 심각해진 거 다 이 평택과 안성하고 다 접경지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안성 시장님도 좋다고 했었습니다만 이 문제 얼마 전에 제가 경기도 가서 또 문제 제기를 했었고 해서요. 앞으로 경기도가 좀 나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스타필드가 생기게 된 건 옛날 쌍용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 유동성 위기를 심각하게 겪었을 때 이명박 정부 때 한 1,000억 정도 정부한테 융자를 요청했는데 결국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유동성 위기에 심각하게 몰리니까 쌍용에서 그 지역이 원래 쌍용 자동차 출고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각하게 되는데 살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하니까는 신세계가 그걸 사면서 이 스타필드 같은 거를 하는 것 조건으로 그걸 사서 허가가 난 거거든요. 어쨌든
이 자영업자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가 심각하게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안성하고 평택시가 같이 대응해서 이 문제는 좀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풀어주길 기대하고 있고 또 앞으로 경기도와 이 문제는 긴밀히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평택시 정주권 중에 우리가 이야기 나왔던 거 말씀하셨던 게 교육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국제도시, 품격 있는 국제도시, 또 네. 자율과 창의가 넘치는 그런 교육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보관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교육 문제가 저희 가장 핵심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하고 해서 평택을 교육 혁신지구로 좀 지정을 네. 하기 위해서 지금 공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정 교육감님도 평택에 그런 지원으로 노력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 적극 지원하겠다. 그래서 네. 제가 1차적으로 교육 혁신지구를 저희가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같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도 국제화 지구에 외국인 학교도 올 수 네. 있고 다 우리 여건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도 돼 있고 또 정부도 다 그 부분은 다 허가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별도로 준비하고 있어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좀 심혈을 기울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벌써 맞춰야 될 시간인데요. 네. 4년 임기 일단 민선 7기 동안 어떤 시장으로 기억되시고 싶으신지 또 꼭 이루고 싶으신 게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국제 도시로 가는 기반을 네.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 기본을 갖추고 국제 도시, 그러니까 좋은 국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기초를 좀 만들어서 네. 다음 시장이 왔을 때 시정을 잘 펼 수 있도록 기초를 좀 잘 만들어주고 떠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하고요. 정장선 평택시장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겨울이 시작된다는 의미의 첫 겨울 절기 입동이 벌써 지났습니다. 이번 겨울은 여느 겨울보다 더 춥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특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건강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OBS 초대석 오늘 순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